벌써 3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3월에도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는 계속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다.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안 고령 사회인가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확실히 가져가자는 거죠. 경제 캐스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드리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지영 경제캐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령화가 또 주목되는 그 인구 구조 변화의 어떤 중요한 트렌드인데요. 어떤 현상이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있었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96세 고령 운전자가 직진 상태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고 후진을 해서 이를 피하지 못한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90대 운전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30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차량에 치인 30대 여성이 긴급히 후송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청담동 호텔 옆 주차장 입구에서 SUV 차량이 31살 이모 씨를 덮쳤습니다. 이렇듯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여 건에서 2017년 2만 6천여 건으로 3년 만에 6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기회 아니면 기업의 어떤 대응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유망한 그런 투자 대상 이런 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팁을 전해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고령화 테마주로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그리고 건강식품 관련 산업들이 뽑히는데요. 바이오주를 살펴보면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의 주가는 4년 전보다 각각 51% 그리고 180%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알맞는 대응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유망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AT&T의 경우 2004년도에 고객센터 상담 원고라든지 안내책자, 그러고 광고 메일 이런 것들을 고령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바꾸고 또 그러고 고령자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6년 만에 82%에서 93%로 성장하고 또 고객 유지 비율도 2년 사이에 13.8%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이런 바뀌는 인구 구조에 적당한 그런 대비책을 내놓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바운더리에서 트렌드를 알기 전에 인구의 규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인구 추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구 추계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오해, 인구가 이미 줄었다. 아닙니다. 인구 안 줄었습니다. 자, 인구는 2031년까지 안 주는 것으로 현재의 통계의 전망,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전망하는 인구의 어떤 추계로 봤을 때는 31년까지는 인구가 줄지 않는다. 그럼 인구가 뭐가 줄었느냐? 인구의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죠.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채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대중들로부터
다양한 댓글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댓글 중에는 인구 줄었는데 왜 인구 는다고 그러냐.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실수했을까 봐 통계청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인구 담당 통계청 담당자한테 인구 줄었냐고. 주민등록상 통계도 아직 안 줄었고요. 인구 추계도 안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기 때문에 인구가 줄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구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더하기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외국인 유입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계청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1년까지는 안 줄고 32년부터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리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안 좋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요. 대표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 것 같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동 보육 수당을 원래는 2018년까지는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했는데 2019년부터는 아동 수당을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연령 계층도 예를 들면 6살까지만 줬는데 뭐 7살까지 준다든가 더 많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 인구 트렌드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는 것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강구해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OECD 보고서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보시면 좀 영어로 써 있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2015년에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본 거예요. 이게 OECD 회원국들이고요. 이 회원국들 중에서 이 포인트, 이 마름모 같이 생긴 점이 좀 낮은 편이죠.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거예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런데 최근 2000년에서 2015년 동안 15년 동안 외국인 유입자의 증가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요?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이해가시죠? 외국인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은 낮은 편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 유입을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 외교정책 어떻게 강구할 건지도 고려한다면 어쩌면 지금 수준에서 2032년에 인구가 줄 거라고 보지만 또 한 2021년쯤에 통계 추계가 재구조화될 경우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저는 줄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줄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인구 구조를 봤어요. 일단 인구 구조를 봤는데 그중에서 인구가 늘긴 늘었는데 32년부터 주는데 그 인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를 지금부터 보겠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자, 여기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손 들어봐 주세요. 동의하시는 분. 고령화 사회다. 예.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다. 손 들어봐 주세요. 네, 몇 분 들으셨어요? 그러면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안고령 사회인가요? What?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입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확실히 가져가자는 거죠.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여기서 고령자의 정의는 만 65세 이상이에요. 만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라고 하는데 그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7%를 넘어서면 그 사회를 뭐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 영어로는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늙어가고 있는 사회. 근데 그 값이 14%를 초과하면 어떤 사회? 고령 사회.
aged society, 이미 늙은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다. 되셨죠? 근데 어쨌든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말고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대략 6, 7년 후죠. 그런데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준비 없는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준비 없는 고령 사회다. 왜냐하면 그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많아지는데 그 고령자가 너무 빈곤해요. OECD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빈곤율이 조금 높은 게 아니라 2위보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로 60대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소득의 기초에서 잘 살다가, 따뜻하게 잘 살다가 60세 이후에는 아무 준비 없이 소득 절벽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정부나 사회적으로라도 뭔가 지원책, 정책적인 보조책, 수단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대표적인 게 뭐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국민연금이나 이런 보완책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고,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내가 60세 이후에, 특히 65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지금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본 강연이 상당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물론 고령자라고 해서 다 빈곤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라 하겠냐면, 어쨌든 고령화 속도가 진전되고 이 속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속도를 좀 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저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특히 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기업들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아까 우리 캐스터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령사회는 기회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령사회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위험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으니 적절히 위험 요인을 걸러내고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의 기업들이 고령사회에 먼저 대응했던 기업의 케이스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 이 4가지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기업들이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더라. 마트에 글자 크기도 크게 해주고요. 다양한,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안티에이징 화장품 상품을 늘린다든가 이런 대표적인 영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웰니스를 강조한다. 같은 음식도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리고 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왜냐하면 과거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어르신들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층은 다른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펀을 추구하고 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매니지해주는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로 접근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의 노년층은 노년층이라고도 안 하죠. 시니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따라해봐 주세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여유를 즐기고 그리고 어떤 쇼핑이나 여행이나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는 그리고 정치나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고 그런 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에 맞춤화된 접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케이스들을 AT&T의 케이스도 아주 대표적이지만 그 수많은 케이스들을 다 담아내긴 어렵지만 한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케이스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독일의 카이저라는 마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대형 마트들 있죠? 그런 회사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이 카트 있죠? 카트에 뭐를 달았냐? 의자를 달았어요. 고령자 프렌들리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고령자들이 이건 상징적인 거고요.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그 고령자 프렌들리한 소비 환경, 유통 환경을 만들어줬음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상품군을 늘리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고령자 프렌들리하게 바꾸어 나갈지 전략적인 고민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또 한 가지 인구 구조 변화에서 관심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 바로 고용 없는 경제에서 인력 없는 경제로의 전환. 지금은 고용 없는 경제입니다. 왜요? 자, 보세요. 2018년 고용률 통계가 나는데, 자, 고용 여부가 어떤지를 판단하려면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 고용률. 두 번째, 실업률.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자 증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증감이란 작년보다 올해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나. 이 세 가지 지표입니다. 물론 고용 지표 하면 뭐 50가지, 100가지 되겠지만 가장 주된 지표가 세 가지예요. 근데 고용률로 보면 어때요? 고용률이 떨어졌어요. 고용 안 좋아졌네. 실업률이 어땠어요? 올랐어요. 실업자가 많아졌네. 안 좋아진 거예요. 더 두드러지는 현상은 이겁니다. 취업자 증감 추이인데 취업자 이게 단위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이게 97,000명이에요. 우리나라의 취업자 증감폭이 10만 명이 안 돼요. 그전에는 500만, 600만, 300만 이러다가 취업자 증감폭이 이거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취업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경제를 뭐라고 한다? 2019년 한국 경제를 고용 없는 경제라고 한다. 그런데 고용 없는 경제를 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그 취업자 증감, 아까 97,000명밖에 안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취업자 증감을 연령별로 쪼개봤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누구예요? 3, 40대입니다. 3, 40대 취업자가 줄고 있는데 더더더 줄고 있어요. 가장 많이 줄었어요. 3, 40대 취업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요인이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존 인력들이 유출되는 현상, 그런 과정에서 취업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한 대책들 마련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관련 정부 부처 회의에 다녀왔는데 그런 대책 강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2019년은 고용 없는 경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이것도 정의가 사실 15세 이상 인구는 다 생산 가능 인구예요. 아시겠죠? 근데 특별히
15세에서 65세까지, 64세까지를 얘기하려면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형용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이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현상인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현상이냐? 보여드리면 2050년에 OECD 국가들의 생산 가능 인구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요, 전체 인구에서 만 20세에서 69세까지가 차지하는 비중, 만 20세에서 64세까지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주력 생산 가능 인구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력이 부족해지는 사회. 그쪽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을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 80년대에는 청년층이 30%였어요. 근데 이들이 거의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겠죠. 이들이 이동합니다. 90년대에는 30대가 30%, 2000년대는 40대가 30%. 근데 2010년대, 지금 2010년대 말이죠. 10년대에는 역시 장년층이 30%. 그러면 2020년대에는 노년층이 30%. 전체 취업자 시장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체 취업자 규모에서 열외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700만 명에 해당하는 취업자에서 30%가 장년층인데 이들이 10년 후에는 빠진다. 그러면 정말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이 장년층이 취업자 시장에서 빠진다면 이제 고용 없는 경제가 아니라 인력 없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캐치하고 대응해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특히 진로 관점에서도 많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나 정부 관점에서는 그 대응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거,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거,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일의 영역, 작업 영역에 걸쳐서 사람이 하는 일과 기계가 하는 일의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과 기계가 하는 일의 비중이 나와 있는데 2018년과 22년에 보면 대부분 기계가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대체를 못하는 영역이 뭐예요? 이런 영역. 자, 살짝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영역, 리즈닝, 원인 분석, 어드바이싱,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런 영역은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역으로 내가 진출, 준비, 인재,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영역의 역량을 길러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런 변화하는 인구 트렌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